나중에 알바비는 한 달씩 계산해서 정산해서 계좌로 보낼 테니까 나한테 계좌 보내라. 뭔 알바 있냐? 이거 보는 거? 촬영 보조. 최저시급 조사해주시면. 이 최저시급 6,000원. 자, 6,045원. 밖에 안 되면 아니? 아니지. 6,400원 정도. 넘었죠? 6,400원인가 그렇게 되지. 너무 많다. 스위치 한번 끄. 자, 94페이지 연습 예제 1번. 물론 이제 거기 문제 푸는 건 나중이고요. 일단은 오늘 그 큰 대문항 두 문항에서 비교과적인 요소 두 가지만 먼저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들을 볼게요. 이제 테일러 방식이라고 그래서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특히 특수 함수들 있잖아. 사인, 코사인 함수 혹은 익스포넨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한 미분이 가능하죠. 1차 미분, 2차 미분, n차 미분, 무한 미분까지 가능하거든. 이런 함수들을 하나의 함수를 곡선으로 표현된 어떤 하나의 함수를 여러 개의 곡선들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없을까? 뭐 예를 들어서 다항식 같은 경우에 x의 제곱 플러스 2x라고 한다면 결국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의 제곱 그래프와 2x의 그래프를 합쳐놓으면 되잖아. 그치? 합으로 합쳐놓으면 되듯이 어떤 함수 하나를 또 다른 함수들로 이렇게 다른 함수들의 합성이나 혹은 단순한 사칙 연산의 어떤 표현들로 하나의 함수를 표현할 수 없는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한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그 성질을 함수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다항식들이냐 보통. 그치? 1차 함수면은 그냥 직선이다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함수 fx를 x의 다항식의 형태로 분리시켜서 표현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다항함수와 함수 fx의 어떤 수학적인 인과의 연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분석한 게 요 테일러 다항식이야. 그래서 일단은 이해하는 쪽에다 측면을 두게 되면 요걸 이제 가정을 하는데, 자, 상수항과 대표적으로 상수항과 x의 다항식으로 개수 ak의 x의 다항함수로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함수 fx를 이런 식으로 전개 가능해서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는 뭐가 되어지면 형식은 이렇게 되더라도 핵심 요소는 여기에 있는 이 개수들이 되겠지. 그치? 그 개수들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저게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자,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또 좋은 수학적 도구가 뭐냐면 미분 관련, 미분법이에요. 미분을 하게 되면 특히 다항함수는 미분하게 되면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x의 차수들이 줄어든단 말이야. 특히 상수항이 사라지게 되는 수학적 특성이 있어요. 그치? 차수가 줄어들고 상수항이 사라지고. 또 하나는 다항식은 x의 곱으로 항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곱과 그 다음에 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x의 값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상수항을 제외하고 x를 포함한 모든 다항식들은 사라져버리게 되거든. 그치? 이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봤냐면 f'0를 갖다가 0에 대한 개수들을 갖다 생각해 본 거야. 미분 개수들을. 예를 들어서 1차 미분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f0를 생각해 보면 f0 값 우리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지 이거. 그치? 문제 조건에서 f0 하면 무조건 뭘 준 거야? 이 상수항을 갖다 우리가 바로 제시해 준 거거든. 수열에서는 초항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f'0를 하게 되면 일단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해야 되지. 그치? 미분해서 0을 대입하게 되면 상수항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1차항부터 살아남게 되는데 1차항도 차수가 낮아져서 마치 1차항의 개수가 여기 상수항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2a2의 x 플러스 이렇게 해서 차수가 낮아지고 개수가 앞으로 곱으로 튀어나오면서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차수는 한 차씩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죠. 이때 0을 대입하는 순간에 어떤 것들이 사라지게 돼? x를 포함하고 있는 항들이 다 0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고 상수항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f'0라고 하는 0에 대한 1차의 미분 개수는 바로 다항식으로 표현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미분과 다항함수의 개수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수학적인 미분의 활용이야. 알겠지? 그걸 대표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게 이 테일러 다항식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테일러 다항식을 소재로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요. F 더블 프라임 2차의 미분계수에 대해서 제로 미분계수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 되지. 상수항 사라지고 1차항의 계수만 살아남고 나머지 항들은 0이 살아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게 돼. 그치? X의 차수들이 X가 살아있기 때문에. 응? 2A2.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A3의 X의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1의 N의 A의 N. 이 수학적인 변화의 패턴을 보란 말이야. 이 사실 이런 변화들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일종의 미분 1, 2, 3, 4차의 이런 미분들을 하나의 수열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건 0을 대입하는 순간에는 그치 2A2라는 값만 살아남게 되지. 그래서 A0라고 하는 첫 번째 식에서 A0는 F0에 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A의 1의 미분계수는 그대로 A의 1 그치 그대로 F'0 그 다음에 A의 2의 개수는 X의 2창의 개수는 2분의 F 더블 프라임 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게 돼. 그러면 이걸 연속해서 계속해서 한다 보라. 그러면 그 다음에 F 3차 미분계수는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3 곱하기 2 A3만 살아남겠지? 그치? 그리고서 계속해서 가는 순간에 미분하면서 계속해서 이 차수들이 떨어져 내려오니까 앞으로 곱해지잖아 또. 변화의 특징은 요 곱의 특징에도 또 있지. 앞에 개수들이 한번 미분할 때마다 계속해서 앞으로 차수가 떨어지면서 곱해지는 거. 그치? 그래서 우리가 N차 미분, K차 미분에 대해서 K차 미분계수에 대해서 0에 대한 미분계수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떤 케이스를 남게 되냐면 K 팩토리얼의 그치? A의 K라고 하는 X의 K제곱의 계수가 이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미분과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서 좀 재밌는 규칙이지 관계식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런 미분들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런 연속적인 매 순간마다 대신에 이 함수는 함수 fx가 매 순간마다 모든 미분이 가능해야만 가능하지. 보통은 이제 n차 혹은 무한차의 미분들이 가능한 즉 미분 가능할 때까지 이것들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K차항의 개수는 K 팩토리얼 분의 미분계수를 사용해서 K차 미분계수를 0에 대한 K차 미분계수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분계수에 대한 표현들도 이제 규칙이 있지, 그치? 이게 일반화되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다항함수 fx가 n차의 미분이 가능하다 한다면 연속적으로 n차의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함수 fx를 이것들의 합으로서 계속 합이니까 항들의 합이니까 k 이퀄 0부터 k까지 n까지 k 팩토리얼 분의 f의 k차 미분계수의 0에 대해서 x의 k제곱으로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이 무한 미분 가능하다면 사인 코사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x와 같이 무한 미분은 가능한 사람이면 이 n을 갖다 이제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까지 다루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알겠지? 즉 어떤 함수를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n차의 미분이 가능하고 무한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은 x의 다항식의 합으로서 x 다항식의 합으로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실제로. 자, 이게 어디에 편하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우리가 근사값을 계산할 때. 알겠지? 특수함수들의 근사값. 즉 사인 0.1 익스포넨셜 0.001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거나 근사값을 쓴다고 한다. 뭐 로그 2 로그 2.3 막 이런 거 로그 0.01 0.02 막 이런 것들 계산한다고 할 때 이런 이제 그 0에 가까운 가능하면 이 0에 가까운 미분계수의 값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0에 가까운 어떤 특수함수들의 값들의 근사값을 다룰 때 이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 패턴에서 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 중요한 항이 뭐냐면 여기 팩토리얼 항이야. 이 팩토리얼 항에 대해서 나중에 미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시그마 팩토리얼 항들은 이 팩토리얼 항의 수학적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함수들을
어떤 함수들을 복잡한 함수의 형식을 갖다가 간단한 팩터리얼에 관한 식의 근사값으로서 우리가 시그마 팩터리얼을 다루는 함수들에 대해서 수열에 대해서 시그마 팩터리얼을 다뤄야 되는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라는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유용하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한 번쯤 보여줄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제 sin x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자, sin x를 함수 fx가 sin x라고 한다면 쭉 전개해서 우리가 찾아본 데 있지. 계속 미분계해서 찾아가면서. 그치? 한번 실제로 전개를 해봐. 연습 삼아서. 먼저 f0가 a0니까 0 대입하면 0이 나오죠. 첫 번째 항 a0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0 대입하게 되면 1이죠. 그치? 코사인 0 대입해서 1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x. 실제 다항식은 x의 다항식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1차식. 그 다음에 2차항은 어떻게 되게 돼? 코사인 x를 한 번 또 미분해야 되지. 그치? 코사인 x를 한 번 미분하니까는 마이너스 사인 제로가 되어지고 이때는 x의 2차항이기 때문에 몇 팩터리얼로? 2팩터리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치? 어차피 뭐 0으로 날아가겠지? 그 다음에 3차항은 다시 사인이 미분되어서 코사인 제로에 대해서 3팩터리얼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지게 돼. 그 다음에 코사인이니까 사인으로 미분되겠지.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사인으로 미분되어 나타날 테고 0이 되어 사라질 테고. 자, 그러면 여기도 뭐 중요한 수학적 패턴 나타났죠? 규칙이. x의 짝수 차수항들은 어떻게 되어지게 돼? 짝수 차수들은 다 사라지게 돼. 그치? 사인 제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리고 코사인, 즉 x의 홀수 차수들만 살아남아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들어가는 것만 어차피 살아남게 되니까, 그치? 이것들은 다 1이 되어가지고 결국 x 플러스 x 마이너스 3팩분의 1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팩분의 x의 5제곱과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이런 식으로 전개되게 돼요. 알겠죠? 제가 이러한 함수도 이러한 타일러 다항식을 어디에다 사용하면 근사값에다 많이 사용한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sin 0.001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 계산한다고 하자. sin 0.001 라디안을 계산한다고 하자. 응? 그러면 실제로 이런 계산들을 갖다가 어디에 대입하면 이거 가지고 함수에서 이걸 안 하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 다항 전개식에다가. 그러면 이 식을 보면은 0.001 마이너스 3팩분의 0.001에 0의 근사한 값들이야. 알겠지? 0의 근사한 값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값들을 주게 돼. 근사값으로서. 이거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팩분의 0.001의 5제곱 이런 식으로 하게 되지. 그런데 0에 가까울 때는 x의 거듭제곱들은 급격하게 0으로 사라지게 돼. 이 값에 비해서 이거는 10,000분의 1 정도의 값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치? 10,000분의 1 정도의 값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걸 팩터리얼로 나눠버리고서 있어. 그러니까 엄청 작은 값이 되지 상대적으로. 그치? 따라서 만일 근사값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이 미분에서도 간혹 이런 거 쓰잖아. 매우 작은 델타 x에 대해서 거듭 제곱들은 우리가 극한을 취하게 되면 날아가 버리고 델타 x 하나만 남겨두는 거지. 이런 수법들 많이 쓰지? 그래서 이 큰 값들은 상대적으로 큰 값들은 사라져 버리고 sin 0.001의 근사값은 0.001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x분의 sin x의 극한 있죠. x분의 sin 리미트 x분의 sin x는 어디로 가게 돼? 1로 가게 되지? 그 극한을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 과정에서 그 극한을 증명할 때 보통 기하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거야. 원과 접선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런 대수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테일러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봐봐. x가 0에 매우 가까울 때는 당연히 몇 번째 항만 살아남어? x의 1차항만 살아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0에 매우 가까우면은 sin x는 곧 뭐로 표현 가능하냐면 x로 표현 가능하게 돼요. 근사적으로. 리미트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넘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쵸. 리미트 x분의 sin x를 하게 되면은 1이 되어지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쓰지만은 sin x를 x라고 직접 쓰지는 않죠. 실제 식에서.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중에 물리 2의 심화 과정들에서
물체의 단진자 운동, 단진자나 단진동 운동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요, 진자가 막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진자가 매우 좁은 각을 이루면서 흔들릴 때, 이때를 전제로 해서 단자 운동을 분석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 그냥 아는 사람은 좀 봐도 되고, 단자 운동을 분석할 때 흔들리는 각도 요 세타를 매우 0에 근사적으로 가깝게 이렇게 놓고 분석을 하거든. 그러면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때 이 호의 길이 있죠. 이 호의 길이와 여기에 있는 이 현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게 돼요. 실제로 근사적으로 같도록 취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줄의 길이를 뭐 예를 들어 1이라고 한다면, 그치? 요 호의 길이는 L 세타, 즉 호의 길이는 세타가 되어지게 되고, 얘는 뭐가 되냐면, 그치, 얘는 사인 세타가 되어지거든. 근데 세타가 매우 0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게 돼? 그치, 요 둘이 같아지게 돼요. 근사적으로. 그래서 물리 교재 문제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아, 단진동 운동에서 사인 세타는 세타가 매우 작을 때 뭐로 놓고? 세타로 놓고 풀어도 된다. 이런 식의 조건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테일러 방식의 전개에서 나온 근사값들을 갖다 여러분들 문제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알겠지? 응? 이런 것들은 이제 코사인 x를 전개해 보면 또 수학적 특징이 사인 x와 비슷한 특징이 나올 텐데, 이제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보자. 코사인 x는 어떻게 되겠어? 1차 항은 1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그 다음에 1차 항은 0이 돼버릴 거야. 마이너스 사인 0이 돼서. 그치? 그 다음에 2차 항은, 그치? 마이너스 코사인, 그치? x의 제곱. 그러니까 이번에는 코사인은 뭐만 살아남아? 홀수야, 짝수야? 홀수야, 짝수야. 사인이 홀수만 살아남고, 그치? 코사인은 반대로 돼 있겠지. 그치? 상수항과 2차항 이런 식으로 살아남게 돼. 그래서 코사인 x를 x가 0에 가까울 때 전개를 해보게 되면, 0에 가까울 때 전개하는 테일러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그치? 1 플러스 1 마이너스지?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2팩터리얼 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팩분의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지게 돼. 그래서 코사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코사인 x는 우리가 뭐라고 보통 불러? 극한값은? x분의 코사인 x의 x0에서 극한은? 0이 되어지지. 그치? 0이 되어지는 거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여기에 있는 2차항까지 이렇게 뽑아서 쓴 거야. x분의 사인 x는 1로 근사하고, 그치? 그냥 코사인 x의 0에 대한 극한이 그냥 1이죠. 코사인 x의 0에 대한 극한이 1이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가 뭐야? 그대로 1로 가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의 근사값 가지고 그냥 뽑은 거야, 이거는. 첫째 항, 상수항까지만 해가지고. 응? 여기서 이미 x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뭐 얘가 100만 분의 1 정도만 돼도 얘도 12-12승분의 1이 값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거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사라지지. 두 항 정도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익스포넨셜 x 같은 요 세 가지는 그냥 한번 지금 할 때 연습 삼아서 계산으로 봐둬.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x에 관한 활용도 한번 보자. 자, 익스포넨셜 x 같은 경우에 1차항, 상수항은 뭐가 되어지게 돼요? 테일러 전개하면 상수항은 그냥 0 대입하면 되는 거지? 1. 그 다음에 2차항, 익스포넨셜은 계속 익스포넨셜 했잖아. 그치? 그리고 2의 영승이니까 개수들이 다 1이 되어지고 팩토리얼을 만났게 돼. 그리고 모든 항이 다 살아남지? 그치? 0 대입하도 상수들이 계속 살아남습니다. 개수들이. 그래서 두 번째 항은 x, 세 번째 항은 2팩분의 x의 제곱. 땡땡땡. 이퀄 시그마 k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k에 익스포넨셜 k란다. k 팩토리얼 분의 k 팩토리얼 분의 x의 k제곱 이렇게 표현되어지게 되지. 그리고 뭐가 하나 더해져? 플러스 1이 이렇게 하나가 있게 돼요. 응? 요거하고 요거가 같잖아. 차수하고 지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뽑은 거야, 요거는.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익스포넨셜도 x도 여기 전개가 가능하거든.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익스포넨셜 x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 이때는.
x가 1일 때 생각하면 2의 자연대수 2죠. 좌변은. 자연대수 2는 1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 분의 x가 1이니까 뭐 나와? 1 나오죠. 그래서 시그마 k부터 1까지 팩토리얼 역수의 합은 팩토리얼 역수의 합은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렴값은 자연대수 2-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간혹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그마 k분의 1의 무한급수는 어떻게 되게 돼? 시그마 k분의 1은 발산해버리죠. 그치? 발산한다고 배웠지? 시그마 k제곱분의 1은 수렴한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알아둘 게 이게 시그마 k 팩토리얼 분의 1이야. 시그마 k 팩토리얼 분의 1은 무한급수에서 수렴하고 그 흡수렴 값은 자연대수 2-1 이렇게 됩니다. 대략 1.7 몇 이렇게 되게 돼. 이런 이제 그 어떤 특별한 팩토리얼 합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얻어낼 때 이 테일러 전개를 활용하기도 해요. 저런 근사값 계산이라든지. 일단은 이런 테일러 전개라는 게 문제에 나왔었을 때 아마 요새는 이제 또 비교과 문제를 거의 안 쓰려고 못 쓰게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출제 가능성이 이제 낮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과 과정 외라고 하더라도 저런 이제 다항식에 대한 성질, 만일 문제에서 함수가 나왔는데 익스포넨셜 x에 대한 함수가 나왔다. 근데 어떤 특정 값에 대한 성질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문제 풀기 어렵다. 그러면 익스포넨셜을 테일러 전개해 가지고요. 테일러 전개된 다항식의 성질로서 여러분들이 특정 값들을 대입하거나 보면은 그 값이 대충 어떻게 되거나 어떤 특정이 그 값에서 나올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 자연대수 2의 어떤 특정하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무한 무리수를 갖다가 x 거듭제곱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값을 대충 짐작하기가 힘들어. 근데 저 다항식으로 저렇게 전개하면 어때? 다항식으로 전개되면 직접 대입해가지고 어떤 값 근처가 될 것이다를 쉽게 추정할 수가 있거든. 수능 문제에서도.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x 나왔을 때 잘 모르겠으면. 알겠지? 그럴 때 요령 있게 이거 활용할 수도 있어. 롭달 정리처럼. 응? 우리가 직접 문제에서 활용하지 않더라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문제 굴사표에 있는 연습 문제 1번과도 관련인 건데 이건 이제 다항식의 근과 계수 관계에 관한 거야. 이거는 교과 내용이기도 하지만 교과에서 이제 일반화시킨 교과 내용이기도 하고 논술 문제에서도 다항식의 성질에서 종종 등장하는 건데 여러분들 거기 문제에서는 제시문 이제 다의 끝부분에 관련되어진 내용이기도 해. 뭐냐면 어떤 임의의 다항식에 대해서 다항 방정식이라고 하자. n차의 다항 방정식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때 n차의 다항 방정식이 x의 n제곱 플러스 a의 n에 그 다음에 뭐 a의 n-1에 x의 n-1 거듭제곱 플러스해서 상수항 a0 이퀄 1이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다항 방정식이 있다고 하자. 자, 이 다항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일반화된 근과 계수 관계. 2차라든지 여러분들이 3차 계수까지는 많이 배웠죠. 기본적으로 교과에서 배우지. 그 3차까지 2차와 3차의 근과 계수 관계를 갖다 머릿속에 한번 잘 보면서 그 유형과 패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n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적하냐면 만일 전체를 갖다 an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일단 x의 n제곱의 계수를 갖다 1로 맞춰놓은 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그래서 x에 뭐 그대로 놓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대로 놓고 할까? 그러면 이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몇 개의 근을 가지게 돼 있어? 실근을 갖다가 최대로 가진다고 한다면 n개의 실근, 복소수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n개의 근을 가지게 돼. 실근이 아니더라도. 그치? 그 n개의 근을 각각 x1, x2, 땡땡땡, xn을 이 방정식의 일반적인 근이라고 하자. n개의 근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an에 대해서 an 이퀄 an의 x의 x-x의 1, x 인수분해 꼴로 해서 x-x의 2.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도 이런 식으로 뽑아내잖아. 이거 전개 가지고 계수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인수분해된 꼴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의 꼴이라고 한다면 요거 두 개의 근을 가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에서 이퀄 제로에서 이거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에서 이퀄 제로에서 a 이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1창의 개수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상수항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지? 3창의 근과 개수 관계도 똑같아. 이거 3, 4식으로 전개하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마지막 거는 그래서 항상 마지막 거는 뭐가 되겠어? 상수항은 근들을 갖다가 근에 마이너스를 붙인 걸 다 곱한 거거든. 근에 마이너스를 다 곱한 거야. 그치? 그래서 3창도 3창 근과 개수 관계 보면은 마지막에 상수항은 뭐라고 돼 있어? 세 근의 곱으로 돼 있어요. 세 근의 곱에 마이너스로 돼 있어. 왜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곱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3창에서는 여기서는 곱이 플러스로 나오지만 그치? 개수하고 부호가 동일하지만 3차 다항식에서는 그치? 세 근의 곱이 상수항에 마이너스를 붙인 걸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헷갈리면 우리가 쉽게 조사해 볼 수 있어요. 4창은 어때? 4창의 상수항은 4개의 근을 곱하면 4창의 상수항이 되는 거야. 부호 똑같이. 4개 전개하면 그렇게 되겠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해가지고. 그치?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일반화인 거야. 우리 논술에서 흔히 다루는. 이론의 일반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화의 문제로서 이런 다항함수의 다항방정식의 일반화의 문제들은 상당히 우리가 유용하게 여러 군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x의 n차 이퀄 0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 a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응?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전개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 알겠지?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상수항은 당연히 뭐겠어? 상수항은. 그치. 모든 근들의 마이너스를 붙인 것들의 곱이야. 짝수일 때는. 그치. 짝수 차수일 때는 근의 곱이 되는 거고. 그치? 홀수 차수일 때는 근의 곱의 마이너스. 즉, 홀짝성에 의해서, 차수의 홀짝성에 의해서, 최고차항의 홀짝성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돼. 그래서 상수항 제로는 항상 어떤 다항방정식에서건 상수항은 항상 뭐야? 근들의 곱이야. 여기에 이게 홀수 차수인지 짝수 차수인지에 따라서 2n-1로. 그치? 이게 홀수 차수 있으면은 마이너스로 살아남고. 그치? 짝수 차수면 이제 플러스로 살아남게. 맞나? 짝수 차수이면은 플러스로 살아남으니까 그냥 2n이 돼야 되겠네. n이 돼야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살아남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창을 한번 봐봐. 1창. 요런 것까지 확장해 보자는 거야. 1창은 어때요? 1창의 개수는? 이 근과 개수 관계. 우리가 여기서도 개수 관계 봤지? 1창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x의 1창을 하면 x가 하나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x 하나 살아남고 나머지 괄호에서는 전부 다 상수항들만 다 뽑아가지고. 그렇지? 근들이지. x 하나에 나머지 근들 다 곱한 거야. 첫 번째 x 하나에 나머지 근 뽑아서 나오지. 또 하나는 x가 또 어디서 나와? 두 번째 x에서도 나올 수 있지. 두 번째 x에다가 나머지 근들. 나머지 또 다른 근들. 이런 것들의 마이너스 합에 의해서 나오게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A의 원은 어디에서 튀어나오게 되냐면 그 개수들만 따져보면 x는 빼려면 예를 들어 첫 번째 x에서는 x2부터 나오겠지. x2, x3, 곱 xn까지. 두 번째 x에서는 x2를 제외한 나머지 근들의 곱이지. 그치? x1, x3, 땡땡땡, xn. 플러스 x1, x2, x4, 땡땡땡, x의 n. 해서 어디까지? x의 1, x의 2, 땡땡땡, x의 n-1의 곱까지 한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개되어서. 그래서 여기서도 2창을 보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합으로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x를 제외한 요거, 그 다음에 x를 제외한 요것들의 합으로 이렇게 되어서 나온 거야.
근이 하나씩 빠진 곱. 알파, 베타의 모든 근의 곱에서 하나씩만 빠져가지고 더해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3차 다항식에서 그걸 잘 볼 수가 있는데 AX의 2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의 0으로 우리가 전개해서 인수분해해서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요 2창의 계수에 해당하는 요 부분 있잖아. 1창의 계수에 해당하는 요 B. 요 B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간단하게 B는 뭐 요거에서도 전개해서 보면은 하나를, 그치? X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곱. 그치?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뭐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1창의 개수는 두 근들의 곱들의 합이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 나온 거야. 그거랑 똑같은 이유로 전개된 거고. 알겠지? 자, 근데 요걸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어차피 이거는 다 근의 곱에 가깝잖아. 모든 근의 곱. 특히 1창의 개수 많이 다루는데요. 이게 좀 편하기 때문에 모든 근들의 곱이야. 그러면 얘는 거의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A0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 A0는 모든 근들의 곱이잖아. 그러면 얘를 요거를 갖다가 우리 A0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치. 뭐 분의? 그쵸. X. 아주 눈치 빠르게 잘했습니다. X1분의 A0가 되는 거야. 얘는 뭐야? 두 번째 항은? 그치. X2분의 A0야. 그치? 상수항 알고 있으면. 그래서 A1은 실제로는 A0의 근들의 역수의 합입니다. 상수항은 1창의 개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n차의 방정식에서 상수항의 개수는 각각의 근 하나씩을 빼고 곱한 것들의 합이기도 하지만 상수항 자리를 이용하게 되면 상수항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상수항의 근의 역수들의 합에 상수항을 곱한 것과 생각할 수 있어. 특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에서는요. n차의 다항식의 개수를 1로 보고 알겠지? n차의 다항식의 개수를 1로 보고 그 다음에 A0를 갖다가 1로 봤을 때야. 그래야 정확하게 이게 떨어져. 만일 여기 AN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AN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상수항 같은 경우에 그냥 근만 곱해버려서 말았는데 사실은 여기에 AN이 있으면 여기에 AN이 이렇게 곱해져야 되거든. 그래야 상수항이 나오잖아. 이거 완전히 전개하게 되면 실제로 요까지 다 써서 전개하면. 그치?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최고창의 개수를 1로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런 관계들이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것도 홀짝성이 있지. 그치? 이것도 홀짝성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A0 하는 부호가 반대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A0와 A1, A1과 A2는 그 부호들이 어떻게 돼 있다? 그치? 항상 이것들은 부호가 반대로 돼 있습니다. 홀짝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따로 표시는 하지 않고 그렇게만 우리 알아두기만 하자. 알겠지? 수학적인 패턴, 규칙성만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간단한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A의 2창의 개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 수 있겠지? 2창의 개수는 뭐가 빠지겠어요? 몇 개의 근이 빠져? 그쵸. 두 근이 빠진 곱들의 합이야. 두 근의 곱. 그치? 그러면 이것도 역시 A0로 나타낼 수 있죠. 두 근의 곱의 역수들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창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치? 두 근의 곱의 역수들의 합. 부호는 1창의 개수와는 반대로 해서. 근각에서 관계들의 일반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고등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제한적으로 2차 다항식, 2차 방정식이라든지 이제 3차 방정식에 대한 정도까지만 사실 이제 뭐 간단하게 수학적 규칙성이나 혹은 수학적 특징을 아는 게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수학의 목표다 보니까 무한히 일반화시키지는 않고 그런 정도의 규칙만 몸에 익히도록 알겠지? 그렇게 배워온 거야. 그걸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이렇게 일반화하는 과정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은 문제에서 수열화시키기도 굉장히 좋지. 지금 저기에서 개수들을 갖다가
다항 방정식의 개수들을 갖다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수열화해서 지금 표현하고 그것의 수학적 패턴이나 특징들을 갖다 우리가 뽑아낸 거란 말이야. 미분계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두 가지 방법 배운 다른 거야 지금. 미분계수를 이용한 테일러 다항식에서의 방법과 그 다음에 방정식에 있어서 그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한 표현법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다뤄본 겁니다. 알겠지? 자, 요 두 가지 이론에 관한 거는 다항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는 테일러 다항식은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비교과 문제로서는 조금 이제 쓰기는 힘들겠지만 지금에 와서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던 거야. 몇 번 많이는 아니도 몇 번 이렇게 나왔던 건데 현실적으로 나오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특정 문제에서 이런 근사각 계산이라든지 시브간 팩터리얼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할 때에는 조금 유용한 방식이니까 테일러 다항식은 사실 수학에서보다는 교과적인 어떤 수학에서보다는 이제 과학 문제를 다룰 때 기하학적인 어떤 물리적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수학적 방법이기도 해요. 공학 계열에 가면 나중에 대학 가서 공학 계열 가잖아요. 특히 기계나 전자, 전기공학 다루면 테일러 다항식이라든지 파워 시리즈라든지 이래가지고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알겠지? 특히 전파, 전기학 이런 데에서는 아주 중요한 수학적 방법이에요. 퓨리에 급수라고 비슷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가진 공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수학적 방법이기도 해요. 자, 또 다른 수학적 이론을 먼저 하나 우리 또 검토하면 연습예제 3번을 풀 수 있는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96페이지 연습예제 3번을 풀 때 다뤄지는 마지막 문제 4번을 연습 문제 3의 마지막 4번 문제를 다룰 때 쓰는 수학적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파푸스 굴단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파푸스 굴단, 파푸스 굴딘, 파푸스 귤단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름 달아서 얘기하긴 하는데 나도 그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 이름 정확한 이름, 우리나라 이름, 우리나라 말로는. 이건 뭐냐면 이제 회전체 적분, 고리형 회전체 적분에 관한 거야. 고리형 회전체 적분. 고리형 회전체 적분은 무슨 얘기냐면 회전축이 있을 때 도형을 회전시키는데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상에서 이런 회전체 적분 같은 경우 거의 안 다루잖아. 그치? 빠져있긴 한데, 논술 문제에서는 간단한 제시문에 대해, 제시문 주고서 회전체 적분 바로 그냥 문제에서 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함수 fx에 대해서 여기서 a에서 b까지 구간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회전시키면 당연히 이런 약간 볼록한 기둥 형태가 나오겠지? 이것들을 얇은 조각으로 x축 방향으로 델타 x만큼 쪼개가지고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 판때기에 관한 식은, 이 얇은 판에 관한 부피에 관한 식은 이 원의 단면적, 그치? 원의 단면적은 함수 fx지. 함수 fxk에 k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어지니까 원의 단면적에다가 요 델타 x만 곱하게 되면 이 얇은 기둥의 부피가 나오잖아. 이것들을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게 돼? 전체 저 회전시체의 부피가 나오겠지?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조각들 다 더하자. 식은 원판의 단면적 파이 fxk의 제곱, 파이 r 제곱. 그치? 그 다음에 요 폭의 두께는 델타 x인데 요 델타 x에다가 리미트를 붙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치 dx로 나중에 요건 가게 되지. 그치? 델타 x는 a에서 b까지를 n개로 나눈 조각이라 할 때. 그치? 그래서 k 이퀄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에 대한 적분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정의하게 되면 a에서 b까지 파이 y의 제곱, fx의 제곱, dx 이렇게 적분하게 돼요. 모든 회전체 적분. 근데 이게 이런 단순한 함수라면 이런 간단한 제시문에서 이 방법을 구분구적법이지, 간단한 구분구적법만 제시문에 소개하고 여러분들 저걸 풀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논술 문제 소재로는 굉장히 좋아. 교과상에서 확장시켜가지고 푸는 문제로서. 지금 교과상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복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논술 문제에서 교과상에 빠져서도 논술 문제에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아예 수학적 영역을 새로, 복소수 영역이라는 새로운 수학적 영역을 다뤄야만 그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과의 내용이지만 이거는 단순히 똑같은 교과상에서의 구분구적법을 소재로 해서 단순한 확장을 한 거야. 활용에 대한 확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술 문제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교과에 빠졌더라도 이 방법 자체는 알아둬. 자,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이제 적분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데 파이 y의 제곱 dx를 갖다 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킬 때 이 함수 하나를 단순히 0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함수의 방정식만 알고 있으면, 함수의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 대입해서 그냥 적분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진화해서 예를 들어서 회전축 x에 대해서 이 원 자체를 회전시키고 싶다. 어떤 축을 중심으로 축 바깥에 어떤 도형을 회전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축으로부터 그 도형상의 점까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회전시킨다는 뜻이야.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는 뜻. 즉 줄로 매달아서 여기를 줄로 매달아서 빙 돌린다는 거야. 그럼 공중에서 줄에 매달려 팽팽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자체의 영역들을 갖다가 우리가 회전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도형의 회전체. 축 X에 대한 회전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얘를 회전시키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그치? 도너스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 도너스의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물론 이 도너스뿐만 아니라 삼각형도 돌리고 사각형도 돌리고 고리 쟁반도 돌리고 뭐 별거 다 돌리고 머리통을 돌리고 뭐 별거 다 돌려도 돼. 그런 줄무늬까지 막 돌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저 방법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얘는 돌아가면은 요 가운데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가 비어 있지. 그치? 도너스 모양으로 가운데가 비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러분들 함수 fx-fx gx 사이에 끼어 있는 면적을 적분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치? 아래쪽에 면적을 없애기 위해서 gx를 빼지. 그치?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원의 방정식의 위쪽, 원의 방정식의 위쪽은 그대로 회전시키고 원의 방정식의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해서 회전시켜야 돼. 그러면 나오겠지? 그치? 아래쪽을 회전시켜서 마이너스를 시켜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쏙 빠지고 나오게 돼. 근데 원의 방정식이 이게 2차의 식이잖아, 곡선은 보통. 2차 이상의 식이 보통 곡선에 관한 식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적분하게 되면은 인테그럴 x, y의 제곱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된단 말이야. x제곱, y제곱 막 이런 것들. 제곱근, x제곱, y제곱의 제곱근 막 이런 식으로 다뤄야 돼. 그러니까 제곱근에 대한 다항식의 제곱근에 대한 적분은 쉬워, 어려워. 그치? 미분은 쉬울 게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적분은 굉장히 까다롭고 치환 적분이라든지 삼각함수 적분까지 써야 돼. 굉장히 복잡한 문제야, 수학적으로, 고등수학에서는. 근데 요거를 굉장히 간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건 중등 과정에서 다뤘던 방법이야. 구분적법의 대표적인 방법. 원의 면적 구하는 방식을 여기서 활용해주면 돼요. 알겠지? 뭐냐면 여러분들 원의 면적을 다룰 때 반지름 A 면의 면적, 반지름 R인 원의 면적을 다룰 때 여러분들 어떻게 써 이거? 그치? 파이 R 제곱해가지고 공식으로 외웠지? 이 공식으로 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원을 갖다가 아주 잘게 쪼개자. 원을 아주 잘게 쪼개자.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똑같은 세타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자. 델타 세타로 잘게 쪼개자. 그러면 이 모양들이 다 어때? 다 똑같지? 그러면 얘네들을 뜯어내가지고, 그치? 피자 조각들을 뜯어내고 엇갈려서 맞추는 거야. 띠디디디 거꾸로 엇갈려가지고 쌓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원 나오고, 그치? 두 번째 원 요렇게 되지? 이런 거 배웠죠? 세 번째 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에 델타 세타를 0에 가깝도록 보내버리게 되면, 즉 무한 조각으로 자르게 되면 이 모양이 어떻게 돼? 이런 기둥 모양이 되게 돼. 그치? 사각형의 모양, 직사각형의 모양이 된다? 아, 이때 요 길이는 뭐다? 반지름 R에 해당하고, 그치? 요 높이는 뭐에 해당하게 돼? 그치? 원주에 해당하게 되겠지, 원주. 그치? 요 기둥은 원주의 절반에 해당하게 돼. 왜? 원주의 절반은 건 이쪽에 한쪽, 요쪽에 한쪽, 요렇게 있기 때문에, 원주가. 그치? 그래서 2분의 원주 2파이 R이죠. 원주 2파이 R을 2로 나눈 게 높이가 된 직사각형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넓이가 뭐가 돼? 파이 R 제곱이 나온 거예요. 이게 구분구작법입니다. 리미트 시그마 취해서 구한 거야. 알겠지? 모든 조각들의 동일한 넓이에 대해서. 자,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원주를 요렇게 하는 방법 말고, 자, 요건 봐봐. 얘를 원이 아니라 고리 모양. 반지름, 바깥쪽의 반지름은 R1.
안쪽의 반지름은 R2인 두 원에 둘러싼 이 면적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똑같이 하면 돼. 요 조각, 여기에서 잘라낸 요 조각, 여기서 잘라낸 요 조각. 모양이 어때? 중심각 델타 세타를 다 똑같이 해서 고리를 잘라주게 되면 똑같은 모양 방법이 되지? 그치? 마찬가지로 띡띡띡띡 엇갈려서 촤르륵 쌓아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파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원래 이 부분은 이제 적분에서 다루어지는 건데 나중에 적분에서는 이 얘기는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타나게 돼. 그리고 이때 연장선상에서 델타 세타가 여기서 나타나고 요게 이제 0으로 갈 때. 그치? 그러면 얘는 이거 역시도 나중에는 뭐가 되게 돼? 이 고리 모양 역시 나중에 세타가 제로로 가게 되면 무한히 잘게 자르면 이것도 직사각형 형태로 가게 되는 거야. 이때 요 길이는 뭐 여기서 여기 길이는 R1-R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 바깥쪽 둘레 길이는 뭐가 나오겠어? 바깥쪽 높이는. 그치? 둘 더해서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지. 안쪽과 바깥쪽의 둘레 길이의 2분의 1. 그건 뭐냐면 결국 여기에 있는 요 중간점. 2분의 R1-R2를 갖다가 2분의 R1-R2를 한 바퀴 돌린 요 길이하고 똑같아. 쉽게 볼 수 있어. 왜냐면 이걸 자르더라도 요 중심선들은 어떻게 돼 있어? 가운데 중심선들은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중심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여기하고 여기는 엇갈려서 나타나지만 얘 중심은 계속 연결돼 있어 나타나지. 그러면 이 중심선이 여기에 있는 이 중심선이 여기에서는 뭘로 나타나게 돼? 하나의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안쪽과 바깥쪽의 중심을 갖다가 한 바퀴 돌린 원의 원주를 높이로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높이가 2분의 R1 플러스 R2. 그치? 곱하기 2파이야. 2파이R이니까. 그치? 요렇게 이제 곱하여서 파이의 R1 플러스 R2 요렇게 나오게 돼, 높이가. 그 다음에 요 폭은 R1 마이너스 R2. 이렇게 해서 요 고리의 면적이 계산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요걸 회전시킨 입체에 대해 생각해보자. 입체의 고리 부피 계산하는 게 우리 최종적인 목적이야. 알겠지? 입체의 고리는 이것 자체를 여기에 똑같이 옆으로, 얘를 옆으로 핑 하고 돌려봐. 옆으로 돌려놓으면 모양이 고리와 똑같죠? 그러면서 여기에 단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원인 단면이. 도너스. 그치? 그러면 얘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의 부피는 자른 옆 모양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쵸? 자른 옆 모양은 이것과 똑같으면서 단면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단면들이 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 모양은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그쵸? 원기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기둥의 부피는 요거의 단면적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밑면적에다가 요 높이만. 그리고 요거는 뭐야? 요거는 지금 요 2분의 R1, R2 요게 뭐야?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의 회전 자체예요. 원의 중심의 회전 자체. 길이. 그치? 요거 자체가. 자, 여기서 원의 중심, 회전축으로부터 이 도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H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건 고정돼 있죠? 회전시킬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얘를 한 바퀴 회전시키면은 여기에 있는 요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기둥에 대해서 회전체에서는 이런 원기둥의 형태로 나오고, 자, 이 원의 반지름을, 이게 아니라 이 원의 반지름을 우리 R이라고 하고 중심거리를 H라고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이 뚜껑의 면적은 뭐? 파이 R의 제곱. 그치? 높이는 2파이 H 되어서 저 회전체의 고리형 회전체의 부피는 2파이 H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으로 계산이 끝나게 돼요. 적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분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게 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러한 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이 사각형이면 사각형 고리 만들어지겠죠? 뭐만 바뀌어요? 여기에서. 그쵸? 밑면만 직육면체 형태라 밑면만 직육면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높이는 똑같으면서 뭐? 중심거리는 그대로고 단면적만 바뀌는 거야. 자, 다양한 도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얘의 면적을 S라고 하자. 이제 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알겠죠? 면적 S인 원을 어떤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회전시킨 도너스 모양의 부피는 2파이 H에다가 요거 회전시킨 둘레의 길이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그냥 부피입니다. 요게 파푸스 곤란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구작법으로 만든. 암산으로도 계산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도형들도 되냐면 가운데 구멍이 뻥 하고 뚫려있는 이런 도형을 회전시켜도 됩니다. 이 도형의 단면적에다가 이 도형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이 도형은 안 된다. 뭔 짓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요런 도형도 돼요. 뭐만 있으면? 위아래 대칭성만 있으면. 알겠지? 위아래 정확한 대칭성만 있는 도형이면 이 면에서 표현되어지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면의 단면적, 면적만 우리가 계산해서 알고 있으면 거기에 회전거리만 알면 바로 그냥 회전거리 2파이 H에다가 단면적 곱해서 그냥 부피 나오는 거야. 복잡한 적분 계산이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걸 변형해서 만들어낸 적분 계산 필요 없이. 알겠지? 만일 비슷한 문제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암산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계산한 간단한 도형들은 그런 수학적 방법이니까 이것도 한번 요 이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리고 결과물도 매우 간단하죠. 그치?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파푸스 곤란의 정리를 적용할 때는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회전축에 걸려있는 도형을 회전시키는 건 안 됩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하면 안 돼. 계산에 실수가 나타나니까. 이거 하게 되면 만일 예를 들어서 중심이 회전축에 걸려있는 원을 회전시킨다. 원래 얘를 회전시키면 9가 돼야 되죠. 원을 회전시키면 9가 돼야 돼. 저 때는. 근데 파푸스 곤란 정리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중심거리가 0이기 때문에 0이 나와버리게 돼요. 요 곱에서. 중심거리 곱에서 요거 때문에 0이 나와버리게 돼요. 그래서 회전축에 걸려있는 도형은 써라 쓰지 마라. 파푸스 곤란 정리 쓰지 마. 할 수는 있는데 쓰지 마. 파푸스 곤란 정리는 어느 한쪽이 양의 방향이면 양의 방향에 있는 도형 요것만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얘를 갖다가 구를 만들고 싶으면 위쪽에 반구만 해가지고 반원만 해가지고 돌리면 이건 구가 확실하게 돼. 원을 회전시키는 문제를 반구의 회전 문제로 바꿔서 풀어야 돼. 근데 반구의 회전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 무게중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이거의 단면적 곱해서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면 실제로 구가 나옵니다. 알겠죠? 구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풀릴 게 아니야 이거는. 알겠지? 그냥 무게중심이라는 용어를 쓴 거야. 예를 들어 삼각형 같은 경우에 사각형 이런 것들은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그 도형의 중심이라고 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일반적인 도형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지 않거든. 도형의 중심이라는 게 보통 정의되지 않아요. 정다각형이나 이런 것들은 중심이 정의되지. 그치? 근데 일반 사각형의 중심 있어 없어? 일반 사각형의 중심이란 없어. 그러나 일반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다룰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물리적인 이유도 있어. 그리고 3차원 도형에서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정확한 물체의 중심이 대표될 수 있는 게 그 무게중심 하나밖에 없어요. 뭐 더 복잡한 얘기까지 한다고 한다면은 이 평면에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교과상에서 이런 기하학을 쓸 때 기본으로 전제로 하는 게 있어. 어떤 전제를 하냐면 이 평면에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형을 하나 그리잖아. 이 도형은 굉장히 아주 많은 제한이 가해진 도형이야. 기본적으로 저렇게 표현할 때는. 예를 들어 이것들을 작은 조각들로 생각을 하자. 이건 적분해서 쓰는 방법이야. 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점이 모여서 면을 이룰 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겠죠? 점이 모이면 그냥 점일 뿐이야. 알겠죠?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삼각형을 이룬다고 하자. 응?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삼각형을 이룬다고 하자. 그러면 이 작은 조각들의 합에 대해 삼각형을 다루는데 우리가 보통 다루는 이 평면상에서 이 도형이라는 건 전제로서 뭐냐면 이 조각들의
밀도가 동일한 크기의 조각은 모든 점에서 점 근처에서의 도형에 대해 영역에 대해서 밀도가 다 똑같다는 전제를 두고서 무게중심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대표적으로 삼각형 무게중심 구할 때 이등분선 해가지고 이거 하잖아. 이거 뭐냐면 이 삼각형 내의 평면이 모든 점들 근처에서의 영역의 밀도가 동일하다고 할 때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연대 문제하고 한양대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좌표 평면상에 도형이 있고 이 도형의 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밀도가 달라지는 그런 도형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이거 여러분들이 사실 비슷한 거 했었어 전에. 우리 제일 앞에서 왜 사인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오목볼록성 얘기하면서 다뤘던 내분점 관계식 있잖아. 그 내분점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를 줘서. 무거운 쪽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갈수록 X축가로 갈수록 무거워진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가까워져? 이쪽으로 가까워지게 되지. 그치? 그러면 좌표가 큰 점들은 밀도만큼의 가중치를 주어지게 되면 내분점 관계식에 의해서 좌표가 더 튀겨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점이고 여기가 4분의 1점이다. 그러면 2분의 1점은 2배를 튀겨주고요. 얘는 그대로 1의 좌표를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서 무게중심, 2분의 1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이쪽으로 치우친 무게중심이 나오겠지? 이런 가중치를 무게에다가 점 질량으로 해가지고 가중치를 주어지게 돼서 내분점 방정식을 다루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저러한 형태의 무게중심을 다룰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나오진 않고요. 나오면 제시문에 충분히 정보를 줍니다. 다만 개념이 그렇게 일반화되어질 수는 있어요. 네, 지금 뭐 다룰 건 아니고. 여하튼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목적에 좀 벗어나서 좀 너무 오버하긴 했는데 우리가 다루는 고등과정에서의 기하학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기하학이야.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하학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약간의 일반화가 가능한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일반화된 그런 요소를 갖다 좀 가미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확장들은 이제 가능하니까 조금 이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이기도 하니까는 앞에서 얘기한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한 요 기본적이라기보다 이제 약간의 비읍과 요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뒀으면 하는 적분 영역에서 그 다음에 다항식의 성질에서 그 다음에 미분을 활용한 다항함수의 미분 그 특수함수들의 무한미분 계수를 활용한 그런 세 가지 이런 수학적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관련 문제를 나왔을 때 조금 더 이제 사고의 폭을 갖다가 쉽게 이렇게 넓혀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봐두자는 의미에서 오늘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근간을 하게 되면 다음 문제들은 이제 조금 문항에 대한 여러 가지 수학적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풀면은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야. 알겠죠? 자, 지금 4시 20분인데요. 잠시 30분까지 쉬었다가 문제의 실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거 한 번씩 다뤄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조교. 네.